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주말 내내 한파로 전국 곳곳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폭탄이, 동쪽 경주에는 건조특보로 산불이 발생하는 등 3개 기상특보가 전국에 동시에 내려져 비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준석 기자, 먼저 한파와 폭설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관련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오전 8시 30분 기준 한라산 어리목에 21.4cm, 사제비 19.5cm의 그야말로 눈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천백도로와 비자림로, 명림로 등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주공항 활주로도 오전 11시까지 막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된 여객기 461편 가운데 155편이 결항됐고 5편은 회항했습니다. 광주와 전라도 지역 곳곳에도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전북 순창 복흥에 16.5cm, 고창은 15.8cm의 폭설이 쏟아져 아직도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남은 광주 광산에 13cm, 나주 11.4cm, 목포엔 11.1cm가 내렸는데요. 폭설과 함께 거센 파도가 치면서 56개 항로에서 69척의 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선 차 접촉 사고나 눈길 차량 고립 등 사고 신고도 10여 건 접수됐는데요.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제주에는 오후에도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주 산불도 비상이라는데 진화 상황 알려주시죠. 네, 경북 경주에서 산불 2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반과 9시 40분 경주 양남면과 인근 문무대왕면에서 잇따라 산불이 난 건데요. 특히 이 가운데 문무대왕면 산불은 석굴암 6km 옆이라 진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전 8시 기준 화선, 즉 불이 붙은 길이는 1.15km로 진화율은 64% 정도입니다. 소방당국은 문무대왕면 산불에 대해 오늘 오전 11시 33분을 기해 대응 1단계에서 격상한 국가동원령을 발령해 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양남면 산불은 오전 9시 50분쯤 주부를 잡고 지금은 진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도본부에서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조국 대표가 민주당의 합당 입장을 결정하라며 13일이라는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13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경희 기자, 범여권의 합당 논의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까지 민주당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상태로 설날 연휴를 맞이하면 안 된다고도 했는데요. 밀약 논란에 대해선 어떤 밀약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회견에 나섰는데 오는 10일 의원총회 후에 가급적 조속히 합당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것과 관련해선 박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도 전했습니다. 야권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한 전 대표는 오늘 오후 4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제명 이후 한 전 대표의 첫 공식 행사인데요. 좌석은 만석 규모로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친한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토크 콘서트의 온라인 예매 창구가 열린 지 1시간 7분 만에 매진된 바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의 제명 결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전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선거법 제약의 정치적 발언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짚어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확실히 밝힙니다. 국민들과 양당의 당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미략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조국 대표는 13일까지 합당 공식 입장을 결정하라며 정청래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합당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 한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요. 다음 주를 넘어가고 설 연휴가 지나면 물리적으로 지방선거 준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합당에 대한 1차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수임기구를 통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그게 하루 이틀 새에 끝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늦어진 상황에서 더 늦출 경우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뭐 민주당 입장도 같습니다. 사실 지금 22일 날 최초 합당 제안을 한 후 2주가 지났는데 합당에 대한 내용적 논의는 못하고 찬반 양론으로 지금 갈등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부터 참선의원 또 재선의원, 오늘은 최고위의 장시간 토론이 있을 거고 또 의원총회, 재선의원 간담회 등 당내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내주 중에는 어떤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그게 정리되는 결과에 따라서 조국혁신당과의 추가적인 절차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단 중단되고 다른 방식의 합당 논의로 이어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합당의 구체적인 일정과 지도부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민주당 내홍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현주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히 담긴 문건이 존재했습니다. 당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합당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과 완료 시한, 지명직 최고위원회 배분, 심지어 탈당자와 징계자에 대한 특례 조항까지 들어있는 것입니까?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언제 작성한 겁니까? 조국 대표와는 어디까지 논의했습니까? 지분 배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네, 오늘 오후 정청래 대표는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과 만나 비공개로 만나서 논의를 합니다. 조국 대표가 시한을 못 박은 상황에서 최고위원 설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친명, 친청의 갈등으로서 굉장히 골이 깊어 보이는 상황에서 몇몇 최고위원들의 마음을 돌린다라고 해서 이것을 원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설득을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자라는 형태로 원칙적인 내용만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조국 대표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 대표가 좀 정치인으로서 비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 발표하기 전에 조 대표는 이미 그 부분을 공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침묵을 하다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혼란이 커지니까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정청래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에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함께 책임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오게 될 과실만 취득하려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초청한 결정을 두고서도 민주당에서 지금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도 전해졌는데요. 이 친청계 이성윤 의원이 추천한 데 관여를 한 걸로 전해지면서 당 내용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추천이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수사 과정에서 소위 진술세미나 등 검찰의 어떤 조직적인 이 조작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
일정의 치명적인 어떤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김성태 측의 변호인이었던 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 중요한 2차 종합특검의 특검이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최초의 2월 2일 날 민주당의 추천이 전주천 변호사가 됐다는 보도가 있을 때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분석,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일 때 이성윤 사단이었다.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 시절 굉장히 신임한 인사였다 정도의 내용만 나오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의 어떤 검증이나 내용이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감정적으로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뭐 지금 이렇게 사과하고 뭐 한다고 해서 쉽게 치유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청래 대표나 이성윤 의원 직접 관여했다면 왜 과정에서 이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당내 또 청와대의 어떤 의견의 좀 교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이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정청래 대표도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준철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과 정청래 대표 지도부는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천했습니까?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이성윤 의원은 사퇴하란 목소리와 함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전준철 변호사가 이성윤 라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성윤 의원 입장에서는 전 변호사가 김성태 씨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또 문제 제기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사위와의 협의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절차를 빼고서 당에서 추천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이성윤 최고위원이 아니라 정청래 당대표가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명청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예민하게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내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 대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저는 옆에서 보았을 때는요,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의 중단되어 있는 재판들을 재판부가 다시 시작해달라고 민주당 측에서 요구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성태 씨의 진술로 인해서 대통령이 기소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 모두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당내의 상황이 점입가경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사건으로 이 명청 갈등이 더욱 불붙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글쎄요, 자꾸 이제 명청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런 해석과 그것을 매개로 한 갈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예. 실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몇 가지 의견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추천 과정에서의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이 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을 겨냥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8개월 차고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당정 협의라든가 대통령과의 만찬을 통해서 지도부와의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 또한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합당이나 이번 특검 추천 과정에서 오해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된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하여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비록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한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검사였다 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송구하다, 오늘 청와대는 정치적 해석은 지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당청 갈등이 일단락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합당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당내 분란이 최고조에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도 제가 친명계 최고위원들에 대한 설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 밝혀진 것은 결국에는 당에 대한 불만들을 외부로 알리고 싶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는 거죠. 조금 아까 정청래 대표가 송구하다는 입장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대독을 하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 특검 추천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메시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정청래 대표가 직접 답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일 SNS를 정치를 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저격을 했습니다.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대한상공회의소 몇 시간 뒤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오늘 구윤철 부총리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지금 이 사안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될까요? 일단 팩트부터 정리를 하면 네. 이 대한사회가 발표한 그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죠. 그 확인되지 않은 해외 컨설팅 업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실제 상속세 이민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한 겁니다. 물론 대한상의에 이 소속돼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상당히 상속세 이슈에 예민하고 네. 정부에 이제 그런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실관계에 기초했었어야 되고요. 대한상의는 법정단체입니다.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요. 네. 대통령으로서는 짚을 만한 것을 짚었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SNS 정치 차원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상이라는 법정단체 또 우리 기업들을 대표하는 이 단체에서 이런 식의 허위의 내용을 가지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최태원 회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업 목소리를 묵살하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입틀막하고 있다고 강하게 또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구윤철 부총리도 오늘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부처에서 해명 자료를 내고 국민들께 이 보도 자료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네. 대통령의 SNS 정치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최근에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관련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캄보디아와 관련해서는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어쨌든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네. 캄보디아 언어로도 SNS에 써서 이게 외교 문제로 비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항의를 했었는데 우리 외교부는 초치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글은 내렸어요. 강유정 대변인은 이 글을 내린 것이 홍보가 이미 충분히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의 다른 SNS 글들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지금 마음이 앞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SNS로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계정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적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참모들이 대통령을 좀 자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4시 한동훈 전 대표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제명이 확정되고 열흘 만에 공개 일정인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 등에 대한 입장이 나올 건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무소속 출마까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 지역구에 저희 국민의힘도 후보를 내게 된다면 지금 저 자리에 가게 되는 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한동훈 전 대표를 돕게 되면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을 진두지휘했었고 그때 저희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패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한 템포 쉬지 않고 바로 전당대회에 나왔죠. 그때 총선을 지게 된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게 있다라는 어떠한 프레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오고 지금처럼 친한계에서 지도부에 대해서 지방선거 절하라는 형태의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온다면 안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가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선거를 졌을 때 장동혁 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사람들 때문에 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전 대표와 똑같은 프레임으로서 본인의 강성 지지층들을 다시 집결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보다는 새를 과시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토크 콘서트에는 이 박정훈, 배현진 의원 등 이 친한계 인사와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난주 장외 집회부터 오늘 토크 콘서트까지 이렇게 연일 한 전 대표가 새를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돌아가기 위해서죠. 본인이 공언한 바와 같이 본인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명된 상태입니다. 실제 당내 정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한계 의원들도 당내에서 윤리에 회부되는 등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 밖에서 하는 정치로 인해서 당내에 있는 친한계 의원들이 힘을 얻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지난주에 집회까지 연결해서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세과시 한동훈 전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인원이 10,000명 또 20,0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실제 국민의힘 내부의 역학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냥 큰 의미 없는 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치의 행보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새결집 모습만 보이는 정치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보궐선거 출마든 네. 어떤 방식이든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모여있는 그 지지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네. 오늘 그 부분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윤리위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 친한계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서울시당 위원장은 권한이 크니까 근데 배현진 의원이 친한계로 알려져 있으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의 목을 조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필요한 사람들로 본인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임명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떤 공천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본인들 뜻대로 하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배현진 의원이 눈에 가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 징계 논의와 함께 이 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당 윤리위는 친한계가 제소한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 징계 결과에 따라서 이 내부 분열이 더 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앞으로의 전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종혁 전 최고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요. 말 잘 듣는 사람을 갖다 놓는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친한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에 앞서서 윤리위원장이 교체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똑같은 모습을 서울시당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금 배현진 의원인데 이번에 고성국 당원이기 때문에 시당 윤리위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에 누가 봐도 친한인 김경진 위원장을 윤리위원장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본인들이 그동안에 문제 제기했었던 모습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고성국 씨와 관련해서는 사진을 건다 이 이야기는 중앙당 공보실에서 이미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예. 존영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개인이나 매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하겠다라고 이미 보도자료가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매체라는 표현은 실상 고성국 씨는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국 씨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당에서 윤리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끝난 사안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중앙당 윤리위에서는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제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정치적인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한계에서는 지도부와의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시키고 계속적으로 지도부를 악마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한계의 언행들과 행동들이 한동훈 대표가 돌아오겠다는 다리를 오히려 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다음 달 1일이죠. 새 당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대국민 당명 공모전, 국민, 자유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예상을 하시고 이게 내용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3.1절 정도의 이제 새로운 당면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실상 국민들께서는 저희 국민의힘에게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을 더 기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기 위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공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인선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인선으로서 먼저 국민들께 특히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드린 뒤에 그 뒤에 당명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그 진정성이 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갈등이 최고조로 향해 가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후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지방선거의 대표 주자는 서울시장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울 근처에 있는 기초지자체장들은 전부 지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분들과 도의원,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수천 명의 후보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네, 보셨듯이 오세훈 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수천 명의 후보들이 이 속이 타들어간다며 절윤을 강조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시기에 어떤 수습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한 수습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절윤을 강조하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이미 재신임에 대한 직을 걸라는 요구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어제로서 그런 상황은 끝났다고 보고 장동혁 대표의 마이웨이가 지속될 겁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사실 수도권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도 또 같은 심정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당장의 어떤 서울시장 선거, 그 이후에 당내의 어떤 정치적 입지까지 고려한 발언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러한 목소리들, 이러한 비판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반영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3월 1일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해서 전격적인 장동혁 대표 체제의 선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주도한 일본의 조기 총선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의 압승이 전망되는 가운데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 3분의 1을 넘겨서 전쟁 가능 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국민의 신임을 얻겠다며 치르는 중의원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3일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을 해산하며 총리직을 내걸고 조기 총선을 주도한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까지 유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今の暮らしや未来に向けての不安を希望に変えたい。この1年なんです。希望ってことがすごい大事ですよ。 이번 총선의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모두 465석, 출마자는 1284명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 차지가 목표라고 밝혔지만 이미 자민당과 열린여당 일본 유신회의 의석수는 과반인 233석입니다.
언론의 압승 관측 속에 자민당 단독 과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公約で掲げている政策をどんどん進めてほしいと思います。過半数取って、で要件も300議席ぐらい取って、参院は過半数はあれですけど。右寄りのになりすぎてるかなっていう、私もどちらかというと日本を守りたいという考えには賛同だったの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極端すぎる方方に。 자민당과 유신회가 3분의 2인 310석을 넘기면 헌법 개정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저녁 8시에 투표 종료 후 곧바로 개표가 시작되는데 선거의 윤곽은 늦은 밤에서 내일 새벽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자, 주말을 달구고 있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5지급 이후 후폭풍 짚어보겠습니다. 이용자들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빗썸이 파악하고 있는 고객 손실 금액 10억 원 안팎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5% 가까이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한 개당 9,700만 원이었던 게 8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빨리 팔아야 내 손해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패닉셀로 인해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상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고 시간대가 지난 6일 오후 7시 반에서 45분 이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네. 해당 보상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에 자동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낸 건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 여기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어 이런 고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공포감이 든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매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법원에서 공포감에 매도한 투자자에게도 일부 그러니까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손해액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고 시간대에 접속해 있던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 한 점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대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빗썸이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라는 발표도 잇따랐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관련 사고 이후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0억 원 규모의 고객보호 펀드도 운영해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지금 단순 보상안을 내놓는다라는 차원에서 이 대형 사고가 마무리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고객 불편과 혼란에 따른 위로금의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 과연 믿을 수 있는 곳이냐? 이런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조치들 자체가 이미지 쇄신을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을 잘못 받자마자 팔아버린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행동이 빠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 팔아버린 사람 중에 아직까지 빗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연락 두절 상태인 사람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엄연히 말해서 빗썸의 잘못이고 빗썸 직원의 사고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가 매도한 것, 그로 인해 현금화 시켜서 이미 은행 계좌로 다 인출했다면 이건 내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오입니다. 법적으로 이 이득,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네. 부당이득으로 본다라는 건 100% 반환 의무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나 이거 안 돌려주고 가질 거야 이렇게 한다면 소송 들어올 수도 있고요. 계좌 가압류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이 삼성증권 사태가 이번 사태와 좀 유사한 측면들이 네. 있잖아요. 네. 이때 재빨리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려고 했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됐느냐? 그렇지 않죠. 결국 수익금 전액 환수당했고요. 횡령죄 등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 등에게 이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씨가 최근 9시간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사 이모 A 씨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경찰이 A 씨 주거지와 이 차량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투약 장비, 고객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가장 지금 혐의 중에 두드러진 혐의라고 한다면 의료법 위반 혐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주사 이모 A 씨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면허 없는 주사 처방 행위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모 씨 SNS를 통해서 한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곤란한 처지다. 누군가한테 경고를 보내기도 했거든요. 일단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이 지금 주사 이모 A 씨가 방송사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강하게 토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제보자가 말한 내용이 A 씨에 따르면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제작진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본인을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유명인,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곤경한 처지에 취하게 됐다라고 목소리를 낸 겁니다. 사기꾼처럼 묘사당했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만감을 토로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A씨 SNS에 9시간 조사, 이제 너희들 차례야. 특히 한 남자. 이렇게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9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에 연예인이나 관련자들 역시 나만큼 조사를 받을 거야라는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의혹 자체가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 연예인 또는 방송 관계자 역시 연루됐음을 폭로하려는 의도가 깔려져 있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회사 동료의 키보드에 이 접착제를 뿌린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면서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내가 출근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쓰던 컴퓨터 키보드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놀라울 텐데 예. 여기에 이 컴퓨터 키보드 자판에 접착제가 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피해 여성 사무실에 CCTV라도 달려 있었다면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CCTV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함에 떨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닷새 뒤에 동료 비서가 찾아오더니 내가 벌인 일이라고 예.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키보드 자판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접착제를 뿌려놓으면 다른 걸로 교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 조사에서도 이 가해 여성 이 관련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키보드도 하나의 취향의 영역으로 뭔가 소리가 나는 기계식 키보드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개인 거였나요? 사실 개인 것이라고 한다면 참 배려를 안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 것이 아니었고요. 회사에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사용했던 그런 컴퓨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이 가해 여성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 악감정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공격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해당 여성,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전부터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으로 이 사건을 보고 경찰과 회사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원로 배우 김영옥 씨 소식입니다. 김영옥 씨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전했는데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들어보시죠. 내 나이로 돌아갈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옷은 좀 덜 사 입고 그 몸에 옷을 많이 사 입어봤자야. 그러니까 딱 맞는 거 멋있는 거 몇 가지만 있어도 돼. 내가 후회되는 게 그래서 말하는 거야. 돈 쓴 게? 내가 옛날부터 돈을 너무 옷에 많이 썼어. 장신구도 무슨.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무력이 좀 있어. 네, 보시다시피 김영록 씨 이 현재 88살인데 이 옷에 대한 열정이 좀 남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씨가 사실 극중 캐릭터 의상까지 보통의 경우 이런 것들은 스타일리스트가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준비한 만큼 의상 열정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과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죠. 딘딘 씨와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옷을 좀 덜 사 입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젊은 시대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때예요. 그런데 이럴 때 과소비를 하게 되면 정작 여유롭게 살아야 될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본인이 누리고 싶은 여유에 대해서 정말 이제 여유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본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이순재, 안성기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원로 배우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데 김영옥 씨 아직 현역으로 활동 중이잖아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만의 비법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했는데 네. 간단하게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목을 상하좌우로 20회 돌려준다라든지 또 다리 모은 후에 허리를 펴고 몸을 앞으로 숙이기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일이든 간에 효과를 보려면 꾸준함이어야 되죠. 김영옥 씨가 65세 때부터 이 스트레칭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해보시면 김영옥 씨만큼 그 이상으로 건강하고 젊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 화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인 오늘 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2.4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낮이 된 지금도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무척 춥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이 영하 2도, 대전은 영하 1도, 대구는 1도로 종일 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호남과 제주, 울릉도와 독도는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남에는 최대 3cm의 눈이 내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는 동쪽 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8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